네, 2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시각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빛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어서 뭐 열환경부터 시작해서 촉각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네, 촉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청각과 관련된 음환경, 그 다음에 후각과 관련된 기환경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PT를 보면서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촉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피부와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은 뭐 피부의 모습을 이제 형상화한 건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됩니다. 특히 여기 뭐 땀구멍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 몸에 있는 열을 체온을 조절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땀과 관련된 부분이고 피부가 이제 수축하고 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열환경이라고 하는 걸 다시 살펴보면 인간은 이제 체온을 항상 36.5도로 이제 유지해야 되는 이제 항온 동물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체온이 1도만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이제 굉장히 불편을 하거나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정한 온도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이제 체온을 유지하려면 옷을 입거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외적인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에어컨을 우리가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히터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축 공간이라고 하는 물리적 환경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단열 성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창문의 크기나 창의 종류나 이런 걸 통해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열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것 이외에도 우리 대지 조건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언급했던 방위와 관련된 부분, 기후와 관련된 부분, 날씨와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에 전부 다 해당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적인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이외에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그럼 사람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공간을 계획해야 하느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걸을 때, 뛸 때, 일할 때, 잠을 잘 때 발산하는 열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공간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몸에서 발산하는 열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공간의 성격, 활동을 하는 그 공간의 성격에 맞게끔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는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한정해서 생각을 한다면 거실이라고 하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낮 시간에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춥더라도 이제 몸에서 나는 기본적인 열 에너지가 있잖아. 그죠? 유리한 데 비해서 빛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유입돼야 유리합니다. 근데 창이라고 하는 거는 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열 손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겨울철로 치면은 다른 공간에 비해서 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관리하는 데 조절하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주로 잠을 자는 이제 방 같은 경우에는 어, 뛰거나 뭐 걷거나 이런 활동적인 영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몸에서 발산하는 열 에너지가 적겠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창을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열 에너지를 조절하는 게 체온을 유지하기가 불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 계획을 할 때, 거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열 에너지를, 온도를 조절하기가 좀 불리하지만 활동하기 유리하게끔 창이 크게끔 거실은 계획을 하는 거고, 안방이나 이런 잠을 자는 침실 같은 경우에는 활동적인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빛이 많이 유입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죠.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대신에 잠을 자는 동안 체온을 유지하려면 창문이나 이런 게 적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계획에서는 안방이나 침실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비해서 창이 그래서 작은 거고요. 또 거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이 크다 보니까 열 에너지의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실내 온도 조절이 어렵다 보니까 그 온도 조절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향보다는 남향을 선호하고, 남향으로 해야 활동하기 좋은, 남향에서 빛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건축 계획적으로 우리가 이미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거실에서 우리가 하는 게 주로 낮 시간에 뭐 책을 본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뭐 담소를 나눈다던가 뭔가 어떤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남향으로 많이 배치했었는데, 어, 그거는 문화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 예전에 그 대청마루라던가 안방의 역할을, 예전의 안방, 지금 말고 예전의 안방 역할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 사람이 거실에 거주하는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 지어지는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남향으로 거실이나 식당을 배치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거실이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특히 낮 시간에 활동하는 게 적기 때문에 굳이 남쪽에 없어도 괜찮으면 다른 향으로 공간 배치를 변경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옮기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는 거고, 특히 요즘 같으면 그 주부들을 위한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주부들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분들은 주로 거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주방이나 식당 쪽에서 활동하는 시간대가 더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활동하기에 좀 더 유리한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일부러 남향으로 배치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람 몸에서 나는 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 계획에서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항목으로 나오는 게 바로 쾌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쾌적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름과 겨울의 범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모두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 겨울철의 쾌적성의 범위가 이렇게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의 적정 그 쾌적 범위는 여기에 점선의 형태로, 2점 쇄선의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온도는 거의 비슷하지만 최대 온도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습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옷을 상대적으로 좀 두꺼운 옷을 입기 때문에 온도가 20도가 조금 넘어가는 정도면은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5도, 6도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이상 되면 좀 덥죠. 집에서 활동하기 조금 더울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실내 그 보일러에 나오는 그 온도랑은 또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옷을 상대적으로 얇게 입기 때문에 적정 온도라고 하는 게 겨울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름철과 겨울철 둘 다 만족하는 범위라고 하는 건 여기에 요만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습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여기 보면 60% 정도가 돼 있죠. 그 다음에 30%. 그래서 요 선으로 보면은 습도는 대충 우리가 적정 습도라고 하는 게 40%에서 60%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쾌적함을 느끼는 거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24도 내외, 24도 내외. 그럼 겨울철, 여름철 모두 만족하는 정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관공서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온도가 세팅이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제 중간 관리를 하는데, 그때 보면 적정 온도라고 하는 게 보면 우리 학교도 겨울철에 되면 22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름철에는 24도 정도로 설정이 돼요. 어떤 경우에는 26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 세팅이 요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맞춰가지고 온도를 세팅해 놓은 거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죠. 온도는 그런데 습도가 우리가 장마철이나 이렇게 되면 너무 습하죠. 그래서 습도가 막 심한 경우에는 80도 막 이렇게 9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쾌적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쾌적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더라도 습도가 너무 높으면 불쾌해요. 불쾌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겨울철에는 습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 30% 밑으로 떨어집니다. 30도, 30%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온도를 높여줘도, 온도가 따뜻해도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또 불쾌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열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피부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땀을 배출하거나 이런 측면이 모두가 고려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정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겨울, 여름 다 통합해가지고 24도 정도, 습도는 한 50% 정도, 이 정도를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약간 계절적인 차이나 사람 개개인의 차이에 의해서 좀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범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도 차이가, 개인차가 또 심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계획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열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계획할 때는 여러분들이 에너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그때 세팅되어 있는 정보가 여기서 말하는 쾌적한 온도 범위를 기준으로 세팅을 해서 에너지를 측정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 학교 건물이라 칠게요. 공학관 건물. 그럼 공학관 건물을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해놓고 정보를 또 입력해 놓고, 여기에서 내가 에어컨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보일러를 사용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냐, 그게 비용이 얼마냐 라고 하는 걸 측정해 내는 건데, 그때 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쾌적한 온도라고 하는 적정 수준까지의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세팅하는 게 이 값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내 온도를 24도로 유지하고 습도는 50%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얼마나 가동시켜야 돼, 제습기를 얼마나 써야 되는지, 그때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고, 겨울철에는 보일러를 얼마나 작동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정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습기를 사용하죠. 근데 그 가습기는 또 어떻게 얼마나 사용을 해줘야 쾌적한 범위 안에 조건을 만족하게끔 실내 환경이 유지가 되느냐, 그랬을 때 이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냐를 가지고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이 정보값이기도 하고, 이거를 유지하면 실내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게 유지가 돼서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정보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돌아가면, 예전에는 설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운 HVAC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었잖아. 그죠? 그럼 에어컨이 없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런 쾌적한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라고 하는 거를 건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창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되며, 그 창은 뭐 에너지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환기는 얼마나 잘 돼야 되며, 차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축 강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거 외에 지금은 기술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건축 강론에서 요구하는 대로 설계를 했지만 충족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비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설계하는 방식에서는 설비들이 워낙 좋아져 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거꾸로 이런 건축 강론에서 이야기하는 설비라는 조건을 빼고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건축물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디자인 측면에서 형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행태적인 측면, 그 다음에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무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비로 다 해결돼 버리니까. 창문의 크기가 어떻든 간에 그냥 형광등 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창문의 크기나 뭐 차양을 어떻게 하던 간에 그냥 예쁘게만 만들어서 커튼홀로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나머지는 에어컨도 있고 보일러도 있으니까 다 해결되지 않느냐 라는 측면으로 자꾸 기우는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지양해야 되는 방향이에요. 물론 해결은 되지만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에너지 낭비일 수 있어요. 충분히 건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덜하고 부가적인 기능을 설비 설치하는 데는 돈 안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거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드는데, 그죠? 자꾸 그런 보조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내 디자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그냥 디자인하면 나중에 설비들이 다 해결해 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방향은 그렇게 좋은 방향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고 있어야 최소한 최적화된 완벽한 디자인은 못할지언정 이런 걸 고려해서 내가 계획을 해야 나중에 설비라고 하는 부분에 도움을 받아, 설비 시스템에 도움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만 메꾸는 방향으로 가야 좋은 설계도 되고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인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그게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건축 실력에서 실무에 가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건축물 인허가나 이런 데 보면 인증 제도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인증을 따야 돼요. 1등급 뭐 이런 게 따야 돼요. 근데 그걸 따려고 하는데 그 등급을 취득하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설비로만 의존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굉장히 비경제적이라는 거지.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1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열 성능을 바꾸든 뭐 창문에 무엇을 바꾸든 아니면 건축 계획적인 측면을 바꾸든 차양을 설치하든 뭐 어쨌거나 건축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거죠. 이게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패시브 건축이에요. 패시브 건축. 패시브 건축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이 항목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패시브 항목을 찾아보면 지금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건축적으로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기법, 디테일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쾌적 범위라고 하는 건 온도와 습도가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청각적인 거는 요즘 예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많이 이제 고민해서 뭔가 설계하고 하는 것들까지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에서 큰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피해가 굉장히 크죠. 뭐 공사장 소음도 그렇고 차에서 나는 소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층간 소음도 그렇고 이런 소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요즘은 민감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청각적인 음환경을 또 어떻게 해줄 것이냐, 단열재 뿐만이 아니라 이런 흡음재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음환경을 또 따로 이제 음향 설계라고 하는 분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뭐 콘서트 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연주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음향 설계를 해줘야 음을 반사하거나 흡수하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최적의 공간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디자인 기법이 또 따로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설계 회사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강당 설계를 한다거나 음악당 설계를 한다거나 콘서트홀, 극장, 오페라 하우스 뭐 이런 설계를 나중에 할 기회가 또 생기겠죠. 그죠? 그랬을 때는 이런 음환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재료가 음을 반사해서 소음을 일으키는 재료인가, 또는 어떤 건축 재료가 음을 흡수해서 소음을 감소시키는 재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데시벨이라고 하는 정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몇 데시벨이 뭐 어떻다 이런 건 사실 우리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 설계가 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사실은 더 커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중에는 음향 설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정 수준의 데시벨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소음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귀에 청력에 손상을 일으키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데시벨이 한 80데시벨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귀가 아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그럼 이런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내가 설계를 해야 될 때는 그런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나 건축 기법은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또 고민해 가지고 디자인할 때 반영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안방이나 이런 데는 커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커튼이라고 하는 것들도 대표적인 흡음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침실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했을 때 이게 밖으로 전달이 되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내 안에 커튼이나 침구류나 가구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실내 안에서의 소음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고,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그 다음에 우리 집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차단하려면 어떤 디자인 기법을 쓸 수 있느냐. 대표적인 게 담장이나 이런 쪽에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 나무가 또 이런 소리들을 한번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소리를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런 형태들이 보통 그 소리의 전달을 방해해서 이제 소음이 증폭되는 거를 막아줘요. 그래서 좀 덜 시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기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나 고민을 좀 해보면 나중에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세심하고 디테일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내 실력이 되는 거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소리뿐만 아니라 냄새, 후각적인 측면에서도 소음을 많이 느껴요. 특히 요즘 뭐라고 설명해야지? 그 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요즘 환기를 잘 못해요. 그 바깥 공기의 질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뭐 미세먼지라든지. 그래서 환기하는 게 적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실내 공기 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후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의 질과도 연관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환기를 자주 못 시켜줄 경우에는 강제 환기를 이제 우리가 설비를 통해서 이제 시켜버리기도 하지만, 이런 기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디자인 기법들은 또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고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죠? 뭐 자연환기에 관련된 건, 그 다음에 바람길, 그 다음에 잔디 지붕이라고 우리가 써놨지만 저거는 이제 옥상 녹화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벽면 녹화도 있고 옥상 녹화도 있고, 그 다음에 실내 정원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기환경이나 그 다음에 공기의 질을 이제 좋게 만들기 위한 또 어떠한 요소들이, 이제 자연 환기가 물론 제일 기본적으로 좋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설계 기법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나와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내가 쓸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이제 시각 환경이 제일 중요했으니까 시각적인 포인트를 좀 많이 설명을 했고, 뒤에 후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청각적인 부분, 그 다음 촉각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덜 설명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뒤에 있는 게 안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이게 다 끝은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건물 실내에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그 실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여기서 설명한 게 절대 다가 아닙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먼저 설명을 한 거고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내용이 또 뭐가 있었죠? 한번 볼까요? 이거 뒤에 거는 또 다른 내용이네. 이거 말고 뭐 나중에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뭐 날씨나 기후적인 측면에 의해서 설계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또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도 또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하는 거 땅 차이죠.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전문적인 무엇인가를 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고민은 해봤다, 고려는 했다 정도는 돼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갔을 때 이거를 그러면 진짜로 내가 원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비나 이런 건축 재료나 내장재, 외장재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떤 거를 사용해야 할지, 그 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 필요한 디테일은 뭔지,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공부하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고려해야 되는 항목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여기에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3주차에서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혹시라도 또 대면 수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3주차도 지금처럼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수업 설명을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자, 2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